자, 다음 원칙입니다. 확률이 높을 때는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한다. 이 파브라이라는 사람이 확실히 뭔가하고 버핏을 벤치마킹 했다는 게 계속 보이죠? 티가 나죠? 버핏과 뭔가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뭔가와 버핏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투자라는 그 결정을 자주 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버핏은 또 그렇게도 얘기했죠. 인생에 딱 20번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그렇게 하기만 해도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너무 쉽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찰레몬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기회를 줄 때 가진 돈을 잔뜩 겁니다. 확률적으로 유리할 때 크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때는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크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파테라의 모텔 사업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석유파동 있을 때 그때의 모텔업 같은 경우에는 원금 5,000달러 중에서 일부가 손실을 뺄 확률은 25% 미만이었고 전액 손실 확률은 5% 미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유리할 때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파테르의 모텔 사업도. 그렇다면 그때 큰 규모로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얼만큼 큰 규모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켈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나의 가용 자본 중에서 몇 퍼센트를 투자해야 되는지 구해주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963년이었는데요. 샐러드유 스캔들이라고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어떤 거였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아멕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멕스가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샐러드유가 담긴 통이 가득한 창고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6천만 달러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샐러드유가 아니라 대부분 그냥 바닷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 회사가 파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멕스가 위기를 맞은 겁니다. 아멕스의 주가가 50% 급락했는데요. 버핏이 보기에는 이 아멕스의 신뢰도가 손상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멕스 카드를 썼고 그렇다면은 신뢰도가 손상된 게 아니라면은 지금 주가는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가치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이 버핏 투자 조합이 이 단 한 종목에 40%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확률이 높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큰 규모로 집중 투자를 한 겁니다. 자, 바로 이게 그 당시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했을 때 가능한 확률들이었습니다. 3년 뒤 200% 이상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이 90%, 3년 뒤 손익이 평형, 그러니까 0%, 쌤쌤일 확률이 5%, 3년 뒤 최대 10% 손실을 기록할 확률이 4%, 원금 전액이 손실할 확률이 1%. 자, 5%만 손실이고 5%는 쌤쌤, 90%는 20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기회에는 큰 규모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얼만큼 투자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이 켈리 공식으로 산정을 하라는 겁니다. 파브라이는 이 확률을 켈리 공식으로 계산해보면 가용자산의 93.8%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버핏은 40%만 투자를 했죠. 버핏이 켈리 공식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kelly 공식보다는 보수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한참 보수적으로 투자했죠. 이 켈리 공식을 완전히 맹신해서 93%를 투자하면 좀 변동성이 커지거나 위험할 수가 있겠죠. 파브라이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 종목에 90%를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한 7개에서 10개 종목 정도에 나눠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 가용자산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켈리 공식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파브라이 역시 10% 정도씩 투자함으로써 보수적으로 상한선을 정했죠. 자,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확률의 문제다. 저평가된 투자 기회를 찾고 확률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 크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부를 창출하는 열쇠다. 얼마나 크게 투자할지 그 상한선은 켈리 공식으로 계산한다. 주식시장에서 유망한 투자 기회가 다수 존재하므로 켈리 공식의 변동성 문제는 포트폴리오를 유망한 소수 종목에 집중해 운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다. 켈리 공식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켈리 공식만 따르면 너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나눠서 운영을 하라는 거죠. 다음은 차익거래에 집중하라입니다. 이 차익거래라는 게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런던에는 금거래가 1온스에 100인데 뉴욕에는 1온스에 90이다. 그러면은 뉴욕에서 사서 런던에 가져가서 팔기만 하면은 10의 차익이 생기죠. 이렇게 거래하는 게 차익거래입니다. 또 요즘에 많이 나왔던 차익거래는 한국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과 외국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의 차이가 가격이 똑같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한국에서는 1억인데 미국에서는 9천만 원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차익거래는 사실상 무위험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이낸스에 사서 업비트에 가져와서 팔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수수료가 그 차익보다만 작다면은 사실상 무위험이죠.
또 주식시장에서 차익 거래의 기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주와 보통주에서 발생하는 가격 거래 같은 거죠. 보통은 우선주가 더 싸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거. 근데 삼성중공업인가요? 그런 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훨씬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분명히 잘못 측정된 겁니다. 이 버커셔웨이도 우선주하고 보통주가 있죠. A주와 B주라고 하는데요. A주는 몇 억 하는 주식이죠. 한 주에. B주는 A주 대비 30분의 1입니다. 의결권은 200분의 1이죠. B주가 우선주입니다. B주가 더 싼 주식이죠. 또 A주는 언제든지 B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반면 B주는 A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B주가 원래 가격보다 약간 싸게 거래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B주가 비쌀 때도 있고 A주가 비쌀 때도 있습니다. 최대 1%까지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B주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이 발생하는 거겠죠. 만약 B주가 A주보다 1%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면 이럴 때 그냥 A주를 사서 B주로 전환해서 시장이 그냥 팔기만 하면 1%의 차익을 챙길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차익 거래입니다. 단도식 차익 거래라는 것도 소개를 합니다. 단도식 차익 거래라는 것은 이 경제적 해자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때 그때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단도식 차익 거래입니다. 앞서 가이코나 파테리 모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낮은 가격이 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낮은 보험료를 원하는 고객은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낮은 보험료를 가진 보험이 없었던 거죠. 수요는 있었는데 공급이 없었던 겁니다. 비트코인이랑 똑같습니다. 한국은 비트코인 수요가 많은데 근데 외국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와서 한국 거래소에 공급을 해주면은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낮은 보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낮은 보험료를 가진 보험은 없었죠. 그래서 이 가이코라는 회사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쪽에 공급을 해준 거죠. 이것도 차익 거래입니다. 경제적 해자를 통해서 낮은 보험료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익 거래가 가능했던 거죠. 이런 해자 덕분에 인터넷으로 가입을 받는다든지 전화로 가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상정하고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가능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사례도 나오는데요. A 동네가 있고 B 동네가 있는데 A 동네와 B 동네는 10km가 떨어져 있는데 A 동네 사람들이 자꾸 B 동네에 와서 이발소에 가더라는 겁니다. 왠고 보니까 A 동네는 이발소가 없었다는 거죠. B 동네에 이발소가 있었고 이때 B 동네 이발소에 일하던 직원은 이 차익 거래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겠죠. 자기가 A 동네에 가서 그냥 미장원만 차리면은 그 사람들이 올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쪽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차익 거래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 가이코나 파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텔도 역시 낮은 숙박료를 책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자가 발생했고 그 해자가 차익 거래의 기회로 발생을 한 겁니다. 핵심은 시장에는 공백이 있고 낮은 거래를 차익 거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서 메워줬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은 낮고 기대 수익은 높죠. 이 단도의 원칙과 똑같습니다. 위험은 낮고 기대 수익은 높은 것. 다음 원칙은 항상 안전 마진을 추가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단도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험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위험을 최소화해야지 실패해도 큰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이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을 처음 말했다고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벤저민 그레이엄이죠.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 벤저민 그레이엄의 안전마진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내재 가치 대비 할인폭이 클수록 위험은 줄어든다. 이 안전마진이 많이 발생할수록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죠. 보통은 가격이 떨어지면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위험이 적다는 겁니다. 또 다음은 내재 가치 대비 할인폭이 내재가치 대비 할인폭이 클수록 수익은 커진다. 할인폭이 클수록 수익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런 개념 자체를 처음 만들어낸 게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거죠. 이런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배운 버핏 역시 이 안전마진을 항상 얘기를 하죠. 내재 가치를 항상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평가한 가치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수하라고 하죠. 그런 가격이 올 때까지,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방망이를 휘둘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에는 삼진아웃이 없기 때문이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례인데요. 버핏이 투자했던 회사죠. 이 버핏이 처음 워싱턴 포스트에 투자한 게 1973년이었는데요. 이때는 버핏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한 4억 달러를 추정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억 달러 근처에 머물렀죠. 평가한 내재 가치보다 낮은데도 버핏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왜 기관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1970년대 초반 기관 투자가 대부분은 주식을 사고 파는 가격을 결정할 때 내재 가치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당시 기관 투자가들은 경영대학원에서 최신 유행 이론인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작동하므로 내재 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조차 투자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치열한 머리 싸움을 벌여야 하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괜한 힘 낭비를 하는 것이라고 배운 상대와 겨루는 것만큼 유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자꾸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도 비유를 했었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해운업에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버핏이 얘기하기도 했었죠. 해운업 하는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면은 해운업을 제대로 못하겠죠. 수평선 지나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수평선 지나서 계속 가면 인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해운업에서 경쟁하면은 당연히 후자가 이기겠죠. 그 정도까지 비교를 한 겁니다. 시장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들하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자, 그리고 이런 안전마진은 이전에 말했던 원칙, 침체기라든지 위기가 왔을 때 안전마진이 발생을 하죠. 시장이 극단적으로 침체되거나 비관적인 시각이 만연할 때 자산의 가격은 내재가치 아래로 떨어집니다. 9.11 테러나 쿠바 미사일 위기, 코로나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가 안전마진이 발생하는 때라고 볼 수 있죠. 버핏, 멍거, 파브라이는 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업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고 그래도 저렴하다면 켈리 공식에 따라 투자 비율을 확인하고 그것보다도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함으로써 손실 위험은 줄이고 상승 가능성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단도 투자죠. 자, 다음은 저위험, 고불확실성 기회를 찾아라입니다. 이 파파파텔의 모텔 인수 자체는 계속 말하지만 그다지 큰 위험을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가격이 낮게 인수할 수 있었을까요?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오일 쇼크로 인해 고유가가 계속되거나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위험하진 않았던 거죠. 모텔의 수요는 언제나 있을 것이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는 비교적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도 투자에서는 저위험과 고불확실성을 훌륭한 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조합은 자산 가격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저위험은 말 그대로 손실 위험이 적다는 뜻이죠. 고불확실성은 발생 가능한 범위를 보수적으로 제한하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앞으로 1년 정도 침체가 더 지속될 거라고 예상한다면은 2년이라고 보수적으로 제한을 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은. 근데 이 월가나 이 투자자들은 때때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혼동을 하죠. 불확실할 뿐인데 위험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혼동을 잘 이용하면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월가는 불확실성을 혐오하고 그 혐오는 해당 기업의 주가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자, 이 조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위험, 저불확실성. 위험한데 불확실성은 적다. 그리고 고위험, 고불확실성. 그리고 저위험, 고불확실성. 단도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 조합은 자산 가격을 낮춥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 파브라이의 말이죠. 그리고 저위험, 저불확실성. 파브라이는 이런 경우에는 비싼 자산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위험, 고불확실성이 세 번째가 자산 가격을 낮춘다면은 네 번째는 자산 가격을 높인다는 거죠. 세 번째에 주목을 하고 네 번째는 주의하라는 게 책에 나옵니다. 파트린 모텔업은 위험이 낮았습니다. 단지 미래가 불확실했을 뿐이죠. 저위험과 고불확실성의 조합은 자산 가격을 떨어뜨린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브라이가 투자했던 사례인데요. 스튜어트 엔터프라이즈라는 장례업체입니다. 미국의 상조 같은 회사들이죠. 이 스튜어트 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할 당시 저위험 고불확실 조합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고불확실성 먼저 보겠습니다. 1990년대 당시에는 이 장례업체들이 사업 확장을 무분별하게 해서 큰 장례업체가 작은 업체들을 막 사들이면서 몸집을 불린 거죠. 근데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 부채로 산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몸집 분리가 더 이상 지속될지 의문을 가진 대출업체들이 연장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한순간에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2000년대만 해도 스튜어트가 어떻게 부채를 상환할지,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28달러였던 주가가 2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파브라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자, 그 단서들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의식을 제대로 치르고 싶어 합니다. 이 장례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스튜어트의 현금 흐름은 좋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 장례업계의 거물이 되기를 꿈꾸는 10대 청소년은 없다. 이 경쟁사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유명하다 그러면은 막 그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젊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핀테크가 한창 유행했을 때는 다 핀테크를 한다고 창업을 하고 그랬었죠. 이 장례업체를 하겠다고 창업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 대한 위험은 다소 적었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장례 사업은. 또 세 번째, 미국의 인구는 증가 중이고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장례를 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네 번째,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단기 매출액은 위축하겠지만 생전 계약 매출액은 늘어날 전망.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죽기 때문에 단기 매출은 위축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상조를 미리 가입을 하죠. 보험처럼. 미리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생전에 달달이 내는 매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는 거죠. 기대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이런 네 가지 단서로 봤을 때 이 장례 사업은 아주 탄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사업이었던 거죠. 근데 먼저 봤던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채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주가가 28달러에서 2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죠.
자, 이럴 때는 투자를 해야겠죠. 가능한 시나리오를 파브라이는 5개 정도로 상정을 했습니다. 자, 확률 한 번씩 보죠. 첫 번째 확률은, 첫 번째 가능성은 스튜어트는 현금 조달을 위해 일부 업체를 매각한다. 이 위기가 여러 작은 업체들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부채가 많아져서 생긴 거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회사들을 그냥 다시 파는 겁니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부채를 갚는 거죠. 1월 확률은 25%, 실현될 경우 2년 뒤에 주식 가치는 주당 4달러 이상. 당시 2달러라고 했었죠. 2달러.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은행이 만기를 연장해주는 겁니다. 스튜어트가 은행들 찾아가서 현금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대출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금리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금리를 좀 더 많이 주는 대신 연장을 하는 걸 요구할 수 있겠죠. 1월 확률은 35%, 실현될 경우 24개월 뒤 주식 가치는, 주당 가치는 4달러 이상, 역시 4달러 이상입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다른 여신업체들한테 새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새로운 업체를 찾아가서 금리를 조금 더 주면서 돈을 빌려서 기존에 연장을 안 해주던 은행에 갚고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새로 빌린 업체들한테 돈을 갚아 나가는 거죠. 1월 확률은 30%, 24개월 뒤 4달러 이상 실현될 경우. 자, 그러면 30%, 25%, 35%. 네, 여기는 30%가 아니네. 오타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제가. 20%입니다. 20%. 자, 그러면은 4달러 이상 될 확률이 총 80%죠? 세 개 다 합치면 80%가 4달러 이상, 2배 이상 모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파산하는 겁니다. 그냥 파산하게 되면은 청산된 자금으로 빚을 갚겠죠. 그리고 다시 회생을 하면은 24개월 뒤에는 주가가 그래도 2달러 이상일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주식 가치가 0이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죠. 운성 충돌, 옐로스톤 화산 폭발, 뭐 전쟁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0이 될 확률입니다. 확률은 1%, 24개월 뒤 주가는 0달러. 19%는 본전이고 80%는 2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입니다. 압도적으로 확률이 유리할 때죠, 투자자에게. 자, 그래서 파브라이는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당 2달러 미만에서 주식을 사들였죠. 1년 뒤 스튜어트는 부채를 상환했고 현금 흐름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파브라이는 주당 4달러 이상에서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는 주가가 6에서 8달러 사이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시장은 항상 위험과 불확실성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높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투자 대상을 찾아냄으로써 주식시장의 이런 약점을 공략 기회로 활용하라고 파브라이는 말합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포와 욕망은 인간의 정신의 가장 근원에 자리한다. 주식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인간인 이상 주가는 공포와 욕망이라는 인간의 속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공포가 형성되면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처한 주식시장은 관객이 가득 들어찬 극장과 비슷하다. 누군가 연기를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친다. 사람들은 출구를 향해 몰려든다. 그런데 극장에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누군가 내 좌석을 사주어야 한다. 주인이 없는 좌석이 있을 수는 없다. 사람들이 불길에 휩싸인 극장을 빠져나가려고 몰려들 때 좌석 가격은 어떻게 될까?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죠. 이럴 때 좌석 가격은 당연히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싸지겠죠. 이럴 때 실제로는 불이 나지 않았거나 불길이 거의 잡혀가는 극장의 좌석만 골라서 사는 것이 요령이다. 그리고 이처럼 놀라운 투자 기회는 닥치는 대로 정보와 지식을 소화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릴 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위험하지 않은 회사를 골라서 사는 거죠. 현금 흐름이 탄탄한 회사들을 사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원칙입니다. 혁신 사업이 아닌 모방 사업에 투자하라입니다.